한국인들이 답답한 거지. 한국인들은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 본인들은 모를 거야. 파리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어느 휴게실에서 올림픽 스텝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한국인들을 비난하며 한국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꾸 한국을 거론하는 것이 왠지 불안해 보이는데요. 파리올림픽에 한국이 민폐라도 끼친 걸까요? 파리올림픽에 왜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소피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프랑스 내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역사회봉사부터 환경보호 활동까지 저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큰 보람을 느껴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저의 활동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저는 순수한 헌신과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국제적인 행사에서는 그 의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어요. 특히나 이번 파리올림픽처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에서는 각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동기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올림픽에서 만난 다른 나라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들의 동기와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국제적인 행사가 주는 화려함에 끌려온 것은 아닌가? 혹은 그들이 자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곳에 있는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이 국제적인 행사에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순간들이 있었죠. 과연 그들이 진심으로 올림픽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들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태도 때문에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이 때로는 너무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다른 나라 자원봉사자들, 특히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자원봉사자들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날 저희의 임무는 메인 경기장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안내하는 것이었죠. 경기장 주변은 다양한 국적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고, 특히 경기장의 입구 쪽에서는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제가 같은 팀으로 배치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죠.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은 관람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도 놀라울 정도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길을 잃고 경기장 주변을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고 재빠르게 다가가 도와주려 했죠. 하지만 한국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저를 저지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싶었어요. 그러자 한국 자원봉사자가 저에게 와서는 먼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면서 규칙을 지켜야 모두가 공평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 가족은 길을 잃고 아이도 데리고 있는데 지금은 규칙보다는 그들을 빨리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반박했지만 그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포장하더라고요. 예외를 두면 다른 사람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답답한 일처리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한 프랑스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 친구들이 규칙을 중시하는 건 이해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며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더라고요. 또 다른 자원봉사자도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동의했고요. 그러나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태도를 고수했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그것이 지나치게 딱딱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봉사자들 사이에 한국 봉사자들과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프랑스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우리는 자원봉사자로서 관람객들을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거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규칙에만 매달리는 게 과연 옳은 거냐며 의문을 던졌죠.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지면서 저희는 점심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어요. 먼저 프랑스 봉사자가 한마디 했죠. 한국 자원봉사들이 일하는 방식은 분명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규칙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러자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자원봉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건데 절차나 규칙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죠. 하지만 한국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우리는 공평함을 지켜야 한다면서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라야만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았죠.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고 그날 저희는 각자의 방식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규칙과 융통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죠. 자원봉사자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버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며 커피 한잔하러 카페에 들렀어요. 요즘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여유 있는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카페에 들렀는데 거기서 우연히 한 노인 자원봉사자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자원봉사자끼리는 옷만 봐도 서로를 알 수가 있죠.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노인은 저보다 몇 년은 더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였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무 융통성 없는 한국 봉사자들이 고집도 세서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가 문득 평창올림픽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노인은 한국의 평창올림픽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면서 그때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때도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았다면서 한국의 봉사자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항상 미소를 띤 얼굴로 활기차게 일을 한다고 한국 봉사자들의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들의 철저함이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너무 체계적이고 규칙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팀에서 겪는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때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더 물어봤더니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서 평창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어느 날 평창에 눈보라가 갑작스럽게 몰아쳐 경기장 근처의 도로가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길을 안내하고 길을 잃은 외국인 관람객들을 도와주며 추위에 떨지 않도록 물품을 나눠주었다며 그들이 보여준 그 세심한 배려와 신속한 대처 덕분에 교통 대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지요. 그들은 그저 자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올림픽이 성공하길 바랐던 거였고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 덕분에 평창올림픽은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그들이 똑같이 헌신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태도에 담긴 깊은 책임감과 헌신을 알 수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또한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심정으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걱정해주는 모습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나오는 표정이라며 칭찬해 주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둥절함이 계속되었어요. 그들이 단지 철저하고 체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한국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의문점으로 남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평소와 같이 올림픽 경기장으로 출근했는데요. 출근하는 동안 어제 노인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일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그날은 특히 바쁜 날이었어요. 파리시청 앞 광장에서 태권도 공연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태권도 시범단 21명이 한국의 태권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관람객들이 몰려들 것이 예상되었죠. 공연이 시작되고 단원들의 화려한 발차기 기술과 공중제비가 펼쳐지자 순식간에 관중들이 광장 주변을 가득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다수의 자원봉사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공연이 펼쳐지는 광장 주변으로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었는데 한국 자원봉사자와 같은 구역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혜라고 했죠. 지혜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기며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했지만 뭔지 모를 미묘한 경계심이 저를 잡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어제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일하더라면서 규칙도 엄격히 지키시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지혜는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다 곧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은 한국에서부터 항상 규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교육받아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면서 말이죠. 또 그런 방식으로 평창올림픽에서도 적용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생각을 좀 더 이야기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자원봉사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제 의견을 말이죠.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질서와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평창올림픽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죠. 평창올림픽에서 최대 인기 종목인 쇼트트랙 경기가 있는 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도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배치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했죠. 외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인 관람객들 역시 처음 온 사람들이 많아서 경기장을 헷갈리기에 동선을 유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 많았지만 그들을 한 명 한 명 배려하여 먼저 입장시키면 다른 일반 관람객들의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동선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최대한 불편 없이 차례차례 순서대로 진행하려 노력했다고 했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할 때가 많았지만 한국 봉사자들은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연습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그녀의 관점에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지혜는 이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지혜가 제가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는 본인도 유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큰 규모의 행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계획에 따라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미소가 나왔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면서 어쩌면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차이를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서로 배우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지혜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각자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눈에 빛을 내며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방식이 비록 저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헌신과 책임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서로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올림픽은 점점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며 점차 그들의 방식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익숙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들의 접근 방식이 너무 딱딱하고 유연성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일어났죠. 그날은 올림픽 행사의 일환으로 생강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프랑스 저명 인사들과 수많은 관람객들이 좁은 생강 주변으로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거기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해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개막식만큼이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수는 개막식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동선들이 서로 엉키고 차량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 사이로 인파들이 걸어가면서 파리 일대의 교통 또한 혼잡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거기에 관람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지혜를 비롯한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우비와 비닐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운영본부에 가서 다들 받아온 건지 자연스럽게 우비를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서둘러 대기장소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지혜는 관람객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며 곧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 광경에 놀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너무나 태연하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조직적이었죠.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덕분에 모든 관람객들이 빠르게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 상황은 순식간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죠. 비가 그치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저는 지혜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난 완전히 당황했는데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는다면서 특히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평창올림픽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 온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제서야 그들의 철저함과 체계적인 접근이 단지 규칙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단순히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모든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헌신과 책임감이 없었다면 그날의 혼란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진심으로 들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는데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헌신은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그날의 행동은 그들이 왜 자부심을 가질 만한지를 증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것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저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있어서 마음가짐과 접근 방식도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따라가려 해요. 상황의 유연성이 어찌 보면 그 순간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칫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한마음으로 다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없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모두가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가 좀 더 함께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작은 나라 한국이 뭘 안다고. 이건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게 분명해. 파리의 한 사무실 안 프랑스인들이 3355 모여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교통마비가 된 생강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말이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낭만적이에요. 생강을 따라 출근하는 길은 제게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곤 하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하게 시작되었는데요.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72번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생강의 물결은 여전히 잔잔했고 파리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죠.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에 잠기며 퇴근만을 생각하는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평온함은 곧 예상치 못한 혼란으로 바뀌었는데요. 버스가 생강을 지나던 도중 갑자기 멈춰 섰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호 대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도로는 이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고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버스 안에서는 승객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각하면 어쩌지 싶은 생각에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는데 이렇게 지각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땀이 나기 시작했고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버스에서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걸어서라도 회사에 도착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버스에서 내려보니 상황은 더 심각한 거예요. 생강 주변은 완전히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고 경찰들이 곳곳에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차량들은 길게 늘어서 있었으며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테러라도 일어난 걸까?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뉴스를 검색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명확한 정보는 없었어요. 그저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을 뿐이었죠. 그 와중에 경찰들이 긴급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으니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죠. 이대로 회사에 가야 하나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계속 전진하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결국 회사로 향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날 하루가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은 떨칠 수 없었지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어요.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상사인 피에르 씨의 불만 가득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곧장 제게 다가왔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에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실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동료들도 저를 슬쩍슬쩍 쳐다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자리에 앉았지만 아침에 겪었던 일 때문에 머릿속이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리 평소에 믿음직한 직원이라 해도 이런 중요한 날에 지각하는 것은 큰 실망을 안겨줄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말했지만 그 순간의 압박감은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피에르 씨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할 말이 없었죠. 그저 상황이 빠르게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제자리에 앉자마자 동료 줄리앙이 다가왔고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어요. 정확히는 몰라. 그냥 다리들이 봉쇄되어서 버스가 꼼짝도 하지 않았어. 대답을 하면서도 저 역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아침의 혼란이 떠나지 않고 있었죠. 줄리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수상하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근데 들었어? 프랑스 정부가 이번 올림픽 보안을 위해 한국의 IT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의 말에는 어딘가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사실 저는 그 말이 믿기 어려웠어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기술력에 비해 작은 나라 한국의 기술이 더 나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소피도 대화에 끼어들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작은 나라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리 프랑스 기술을 놔두고 그들의 기술을 도입했지? 프랑스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인데 왜 그 작은 나라의 기술을 써야 하는 거야? 게다가 한국이라니 기술적으로 얼마나 뒤떨어진 나라인데?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혐오와 경멸이 담겨 있었죠. 피에르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건 분명 정치적인 결정일 거야. 요즘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에 한국 기술을 도입한 것도 그 일환일 거야. 한국 기술이 프랑스 기술보다 나을 리가 없잖아. 이번 사건만 봐도 벌써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그의 말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문제였던 걸까? 프랑스가 자랑하는 기술 대신 왜 외국 기술을 도입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중요한 기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죠. 그 의문은 제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실의 소음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하나둘씩 퇴근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아침에 지각을 해 눈치가 보여서 일찍 퇴근도 하기 어려웠고 지각한 것보다 더 늦게 퇴근을 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 오전에 있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정말로 한국 기술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IT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제가 처음 IT에 대해 배운 것도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기술력 덕분이었는데요. 특히 198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시스템이 프랑스 가정과 기업에 인터넷을 보급하며 인터넷의 선구자 역할을 했지요. 이 시스템 덕분에 프랑스는 IT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그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기술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프랑스 기술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이 동료들의 대화에서 감지되기 시작했고 정말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건가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저를 괴롭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왜 한국의 기술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며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죠. 그래서 자료를 검색해보며 한국 기술에 대해 직접 알아보려 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지만 검색을 해봐도 프랑스가 한국을 택한 그 결정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자료는 찾기 어려웠죠. 프랑스 기술은 충분히 훌륭한데 왜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을까? 프랑스의 모든 자부심이 한국 기술의 도입 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결국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IT 기술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로 시작했어요.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고 특히 AI와 보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기술이 프랑스 기술보다 더 나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정말 이 기술이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프랑스 기술보다 나을 수 있는 걸까?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로 저는 밤을 보냈고 다음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피에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소피는 그 옆에서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고 있었죠. 어제 그 사건 말인데 소피가 말문을 열었어요. 정말 한국 기술 덕분에 큰일을 막았다는 거야? 그거 좀 과장된 거 아닐까? 줄리앙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이 대단한 건 맞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기술에 의존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 우리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저는 그 대화를 지켜보며 참을 수 없었어요. 생강 주변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어 교통이 멈춘 것이었고 한국의 AI 시스템이 위험물을 감지하여 일어난 일이었더라고요. 하지만 확인 결과 위험물은 아니었고 수상한 물체로 인해 경보가 발동한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우리를 구했다고 하면 그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소피, 너도 알아야 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기술이 선택된 게 아니라 정말로 효율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 어제 그 경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피에르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소피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그래도 우리 기술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믿어. 단지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는 점점 열띤 논쟁으로 번져갔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프랑스 기술과 한국 기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제가 가졌던 의심과 혼란이 점차 풀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 논쟁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자부심과 현실 사이의 갈등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저희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죠.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나라의 크기나 명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다시 생강을 지나면서 저는 어제의 뉴스를 다시 찾아보았죠. 어제 한국의 AI 시스템이 감지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었지만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은 의미 있는 결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이어졌고, 실제로 폭발물이 설치되었더라면 얼마나 큰 재앙이 벌어졌을지를 전문가들이 설명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고, 동료들은 다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결국 어제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셈이네. 처음에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소피도 마지못해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보탰어요. 그래, 내가 어제는 좀 과했나 봐. 한국의 기술은 프랑스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기술이었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줄리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 우리의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받아들여야겠지. 이번에 한국 기술이 제대로 역할을 한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제의 논쟁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중요한 건 기술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도시가 한국의 기술 덕분에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날의 깨달음은 저에게 그리고 아마도 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은 파리 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상과 올림픽에 적용된 한국 IT 기술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렌지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